삐라도 삐라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USB가 몇천 개가 같이 날아가고 1달러짜리 지폐, 북한에서 1달러 뭐 엄청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단파 라디오라든지 심지어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이 점점 이제 무너진다는 것이죠. 현 시점에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몽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예비역 육군소장 고성균입니다. 장벽을 왜 건설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푸틴이 말이죠.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 와갖고 뭐 이런저런 군사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우리 정부가 만약에 북한에 러시아가 뭐 군사적 지원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다가 뭐 다른 걸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이제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푸틴이 알고 있는데 김정은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래서 지금 방벽을 만들고 하는 것이 속속들이는 모르지만은 우리 뭐 남한이 쳐들어올까봐 당장 방벽을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왜 만들까? 북한이 이제 내부 붕괴 우려가 있어서 남한을 교전국이고 적대 국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좀 액션이 필요하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야 한미 무슨 뭐 연합훈련도 계속하고 그러는데 쟤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방벽을 싸서 우리 북한을 보호하려고 그런다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 갖고 북한 주민들에게 야 남한 저건 상종할 나라가 아니다. 잊어버려라.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뭐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벽을 만드는 곳이 결국 사람이 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일 텐데 그것이 혹시 북한 입장에서 북한의 어떤 주민이나 전선에 있는 북한군이 탈북이나 이제 귀순할 때 주로 쓰던 뭐 루트가 혹시 아닌가? 그러면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더 많은 인원들이 귀순이나 탈북을 하게 되면은 김정은이 괴롭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한 번 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건설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해서 북한이 최근에 그 지뢰 작업 같은 거 한다 그래갖고 휴전선을 이제 넘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고 사격을 했는데 경고 사격이 무슨 뭐 전차포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대포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기관총이나 소총을 갖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장벽을 했다. 뭐 그거는 뭐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야 북한이 넘어오는데 그 쏴야지 왜 가만히 놔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휴전선이라는 게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실제로 무슨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일 왼쪽 서해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고성 동쪽 끝에까지 한 2,000 몇백 개의 군사 붕괴선이라고 그러는 팻말이 꽂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거기에 무슨 선이 거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GPS나 이런 걸 갖고 다니지 않으면은 좀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지역까지 안 가도록 통제를 하고 우리는 뭐 GPS가 있으니까 넘어갈 일도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의도를 갖고 일부러 이제 넘어왔는데 우리가 경고 사격하니까 또 그걸 막으려고 방벽을 했다.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장벽을 쌓았던 것은 뭐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베를린이 이제 동베를린, 서베를린 나눠져 있었는데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이 훨씬 뭐 잘 살고 좋으니까 일로 이제 막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96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동독 측에서 베를린 사이에다가 이제 장벽을 쌓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베를린 장벽. 그렇게 쌓은 이유가 결국은 동독 사람들이 서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이제 막아놨던 것인데 북한이 장벽 쌓는 것도 뭐 어떻게 다 연결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뭐 사람이 다니기 용이한 곳 위주로 했을 걸로 가정한다면은 북한에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그 장벽을 건설하듯이 우리가 1970년대 말 제가 이제 고위가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 전차를 밀고 내려오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돼갖고 우리가 서부 전선하고 중부 전선 일부에다가 4, 5m 높이로 방벽을 한 30km
킬로미터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민간인들한테도 꽤 오래 전에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 공모해갖고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했던 그런 영상을 제가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철원 평야 쪽에 가면 이제 있는 거죠. 육사단 쪽에 가면 그런 것들이, 일사단 쪽에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북한의 탱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벽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북한은 혹시 이럴 수는 있어요. 북한이 지금 포탄하고 미사일 이런 걸 러시아에다가 줬고 앞으로도 계속 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능력이 안 돼갖고 우리랑 전쟁을 할 수는 없지만은 혹시 뭐 또 모르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진 않지만은 김정은이가 잘못 불장난해갖고 진짜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북한이 포탄 있는 탄약고가 비어있고 그러니까 싸울 능력이 안 되니까 진짜 우리 그 남한의 탱크를 막으려고, 전차를 막으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군사적 대처라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특별한 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쏴갖고 그거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땅이 아니니까. 대신 우리가 이제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지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니까 지금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설치되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 우리 뭐 이것저것 관측 비행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운용을 하고 있을 거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제 해당 되는 부대, 우리 쪽에서는 혹시 또 그 계속 봐야 되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장병들이 필요 이상으로 또 피곤해지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도 살짝 돼요. 이제 그게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지휘관들이 우리 장병들의 피로도 이런 것도 잘 봐갖고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지뢰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이제 방어용 무기인데, 거기에다가 왜 지뢰를 묻었을까?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북한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탈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뢰지대를 설치하는 거죠. 근데 참 그 죽자하고 달려들면은 지뢰를 잘 안 밟는 것 같아요. 우리가 쭉 돌이켜보면은 비무장지대 지뢰지대를 통과해갖고 귀순한 북한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뢰를 밟아갖고 문제가 된 경우는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중대장 할 때 제가 담당하는 그 섹터 내에도 북한군 한 명이 이제 귀순을 하는 그런 있었는데, 지뢰지대를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심어놓은 것도 있고 북한군이 심어놓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지뢰지대를 좀 많이 설치하는 것도 아마 본인들이 분석할 때 과거에 이쪽으로 탈북됐다는 그런 루트 위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북한군이나 또 북한군 그 후방 지역에서 탈북하는 민간인들을 막기 위해서 그 지뢰를 지금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이 온 것은 한마디로 북한이, 야 남한 나 지금 죽기 직전이야, 제발 삐라 보내지 마라. 사실은 이 목적으로 이제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삐라 보내지 말라고 오물풍선을 보냈다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삐라라 그러는 혹을 떼려 그러다가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 그러는 혹을 하나 더 붙인 형국이 돼버려서 북한은 몹시 괴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내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아서 굶어 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 이념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아니야, 이건 인간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금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사상 이념을 갖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뭐 뭉뚱그려 갖고 K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중국 연변을 통해 갖고 북한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CD라든지 뭐 MP3, 요즘에 이제 USB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들어가 갖고 북한 주민들한테 다 이제 퍼져 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북한 학교에 가면은 인싸가 누구라고 그럽니까? 북한 학교가 인싸가 내가 어제 보지 못한 남한의 어떤 드라마의 장면을 기억하고 오는 친구가 인싸라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 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 남한의 음악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완전 만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이 지금 젊은 세대들의 어떤 이념적으로 무너지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남한하고 교류 안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얼마나 이 젊은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그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2020년도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이 김여정이가 지시해서 만들었던
나왔다 그래갖고 우리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일명 불렀었습니다. 2017년도에 북한이 이제 뭐 미사일 실험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 여당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야당에서 격렬히 반대했던 거죠. 그 진도가 안 나가니까 2020년 그 6월 4일인가요? 김여정이가 이런 담화를 발표해요. 야, 남한, 너도 빨리 그 삐라 날리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거 안 만들면은 내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남북 연락 공동사무소를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맺었는데 이거 파기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법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칠 뒤에 6월 며칠 날 김여정이가 개성공단 내에 있던 남북 연락 공동사무소를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 여당에서 막 서둘러 갖고 2020년 12월에 국회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북한에서는 2020년 12월에 소위 이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한의 어떤 음악이나 영상 이런 거는 반동이니까 그런 거를 보거나 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뭐 5년 6년 교도소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사형까지 시키겠다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주로 대상자가 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2021년도에는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청년들을 교양, 사상적 이념적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 남한 거 접하지 말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평양 문화 보장법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한에서 쓰는 오빠 자기야 사랑해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평양어를 쓰라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젊은 사람들이 전부 남한화 돼갖고 남한식으로 말을 쓰고 하다 보니까 사고 자체도 전부 남한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몇 년 동안은 전단이 삐라가 안 날아갔잖아요. 편했어요. 그런데 그게 헌재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돼갖고 우리 탈북민 단체에서 올해 들어갖고 다시 삐라를 날려보내니까 북한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와서 이제 밀어버리는 형국이 되니까 야 남한 절대로 이거 보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오물풍선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남남 갈등이 있죠. 또 이해는 가는 면도 있어요. 그 삐라 날리는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야,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계 유지가 안 된다. 이건 정부에서 좀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그 삐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나 삐라가 가갖고 그게 뭔 그 영향을 주냐고 하는데 삐라도 삐라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USB가 몇천 개가 같이 날아가고 $1짜리 지폐, 북한에서 $1면 엄청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단파 라디오라든지 심지어는 초코파이도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초코파이 하나가 북한에서 엄청 비싼 고급 음식 아닙니까? 그런 거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이 점점 이제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다. 야, 그거 남한 문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가 북한에서 만드는 이제 3대 악법, 최근에 그게 이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 문화보장법인데 이것까지 만들었는데도 젊은 애들이 지금 통제가 안 되는데 너희들 남한에서 다시 삐라 들여보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그걸 보내지 말라고 지금 보냈던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게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거죠.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미사일이 우리한테 아주 안 좋은 무기라 그런다 그러면은 북한 정권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안 좋은 무기는 삐라, 대북 확성기 방송 이런 거죠. 그런 게 주민들한테는 좋고 김정은이한테만 나쁜 거거든요. 대신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전방에 계시는 주민분들 이분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이제 먼저 시작했어요. 과거에 이제 1970년 초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떤 북한 체제 선전하고 우리 그 병사들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1962년도부터 북한이 먼저 휴전선상에서 대남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거 당하면 안 되지 우리도 해라 이렇게 해서 63년부터 이제 우리가 대북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 1972년도에 남북 간
간에 이제 남북 그 교류가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 야 이제 우리가 서로 비방하는 이런 방송을 하지 말자. 그래서 잠깐 멈췄어요. 그래 멈춰서 한 10년쯤 가다가 1983년도에 아웅산 사건이라는 게 이제 지금 미얀마에 옛날에 버마죠. 거기서 이제 일어났잖아.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하고 전광판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가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데 우리한테 완전히 이제 질적 양적 면에서 방송이 이제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했으면 그런 이제 의견을 내비쳤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이가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간에 방송 안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피커하고 전광판을 다 철거를 했잖아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양보해도 너무 양보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든 것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서 1대1로 뭐 늘든지 줄여야지 이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고성능의 스피커와 그 비싼 돈 들어간 전광판을 다 뜯어버렸어요. 북한은 뭘 없애느냐? 성능도 안 좋은 구닥다리 스피커 몇 개와 그건 전광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흙에다가 이만한 돌에다가 페인트 칠해갖고 글자 만들어서 미군 철수 이렇게 써놨던 돌덩어리 몇 개 치운 거거든요. 그것을 남북 간에 합의해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봤을 때 북한이 우리의 대북 방송을 되게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가 또 안 했어요. 안 하다가 20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안함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또 대북 방송을 했어요. 한 보름 동안 하다가 북한이 또 못 견디니까 뭐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멈췄다가 2015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목함질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다시 대북 방송을 재개를 했고 견디기 힘든 북한이 우리 그 스피커 있는 데다가 포사격을 했잖아요. 그 우리 28사단 지역이죠. 28사단 다시 우리가 북한에다 포사격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우리 통일부 장관, 북한의 김양건하고 그 황병서하고 4명이 판문점에서 모여갖고 뭐 무박 2일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 회의 결과가 뭡니까? 북한에서 목함질에 미안하다. 대신 대북 확성기 방송하지 마라. 이거 요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 했죠, 사실은. 안 하다가 이제 2016년도인가요? 북한이 4차 핵실험했을 때 우리가 다시 또 했어요. 그 얼마 뒤에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만들어지면서 대북 방송을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안 하다가 다시 이제 재개하게 된 거죠. 현 시점에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삐라하고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삐라 자체의 내용이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충격적인 거죠. 북한은 말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외부의 소식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저 북쪽 압록강이나 두만강 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나마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외부 세계의 소식을 좀 알아요. 평양 사람들은 더 잘합니다. 집에 뭐 노트북 이런 거 갖고 다 봐요. 그런데 문제는 북쪽의 황해도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바깥 세상 소식 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사람들한테 바깥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삐라 대북 확성기 방송인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삐라 내용도 보면은 북한 애들 삐라는 조잡스럽게 이룰 데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주로. 야 수령의 아들이 수령을 하는 이런 나라는 너희들 북한밖에 없다. 이게 나라냐? 그 다음에 핵 쏘고 미사일 날리고 그러면은 쌀이 나오냐? 너희들 굶는데 참 딱하다. 너희들 굶는 동안에 김정은이는 매일 치즈 먹고 와인 마시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자꾸 들어가고 우리의 어떤 그 USB라든지 뭐 달러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에게는 아주 가장 무서운 무기가 돼 있는 거고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랑 가장 근접한 북한으로 봐서는 가장 남쪽인 휴전선 일대에 있는 주민들은 바깥 소식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이 이 휴전선 일대에 10만 명 이상이 지금 배치돼 있을 텐데 그 병사들이 그 북한군이 다 들을 수 있는 출력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이 뭐 휴가가 없다 그러지만은 어쨌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북한군이 있을 것이고 10년 복무하고 나면 다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 직장 있는 대로 갔을 때 군생활하는 동안에 들었던 남한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약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은 이 시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삐라. 그 다음에 삐라와 같이 가는 뭐 USB라든지 뭐 달러, 초코바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엄청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38년 동안 군 생활을 마치고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왜 군에 갔던 남성들이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 쪽을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 그럴까, 이런 것을 계급이 낮을 때부터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군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부족한 저지만은 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군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고 군대를 뭐 잘못하는 많지만은 군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십사 하고 고성균의 장군몽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6월 25일입니다. 6.25가 발발한 지 74년이 되는 날인데 아직까지도 6.25 전쟁에 의해서 남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이산 가족과 그 시기에 온몸을 다 바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 용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머리가 터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특히 엄청나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런 틈에 남한에 들어가니까 그게 싫기 때문에 지금 적국이라고 하고 남한을 쳐다보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몽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소장 고성균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싸워보지 않으면은 참 답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핵 미사일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포함한다 그러면은 비교가 사실 무의미해진다고 보는 거죠. 핵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핵을 사실은 마음대로 쏠 수 있는 무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핵을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래식 무기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보다가 앞서 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육군 같은 경우에 병력 숫자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적죠. 북한이 국방 백서에 이제 128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2022년 말로 해갖고 이제 48만으로 줄었어요. 앞으로 더 확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병력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절대적으로 외관상으로 이제 부족한데 그 나머지 무기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2,200여 대가 있고 북한이 4,300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로만 보면은 2대 1로 우리가 이제 불리한데 북한이 갖고 있는 전차의 90% 이상은 소위 1세대 전차라고 우리가 부르는 T-55라든지 2세대 전차 같은 T-62 이런 것들이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기능 발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국표 전차가 수출도 많이 되잖아요. 3.5세대 전차인 거예요. 거기다 그 이전에 나왔던 K1 계열의 전차도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갖고 더 능동 방어 체계라든지 이런 게 다 장착이 돼갖고 K2랑 마찬가지로 3.5세대의 전차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숫자는 우리가 절반밖에 안 되지만은 기능 측면에서는 그 몇 배의 능력을 갖고 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은 전차가 있는데 그걸 운용할 조종수들이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큰 문제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비행기가 우리는 400여 대고 북한은 800여 대다 그래갖고 그것도 한 2배 정도 차이 나요. 근데 북한의 800여 대는 그 전투기라는 것도 미그 19, 21 이제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저 옛날 거거든요. 날아다니지만은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 비행기나 어떤 영화나 게임기에서 보는 그런 비행기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F-35A라든지 F-15K 이런 것들로 따지면은 북한은 비행기가 있지만은 뜨지를 못하고 그 비행장에서 그냥 다 초토화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조기 경보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휘 통제기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활용한다 그러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이 누구한테 당했는지도 모르고 어느 비행기에 당했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사실인 거죠, 그것은. 그리고 이제 해군도 그래요. 해군도 이제 보면은 북한이 그 수상함, 물 위에서 움직이는 배가 우리가 90척이다 그러면 북한은 한 400여 척이 있는데 북한의 배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바닷가에
가끔 놀러 가면은 보는 아주 오래된 그 어선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그런 어선과 우리가 항구에 가갖고 보는 뭐 울릉도나 이런 데 가는 우리 그 쾌속선, 네, 이것을 서로 이제 비교한다 생각하면은 뭐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함정의 여러 가지 방어 능력이라든지 전투 능력이 월등히 앞서 있고, 북한은 이제 특히 뭐가 문제나 하면은 멀리 나올 수 있는 배가 없어요. 다 가까운 바다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배가 한 400여 척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배가 울릉도를 가고 독도를 가잖아요. 관광선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배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동해안 가까이에서 오징어 잡고 뭐 이러는 배 정도의 군함이 있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우리보다 그것도 월등히 많아요. 그것도 우리가 잠수함의 능력이 우리가 더 좋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저는 전체적인 무기 체계에서 공군은 우리가 뭐 퍼펙트하게 앞서 있다고 보고, 해군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북한이 아무리 잠수함이 허접스럽다 하더라도 그 중에 단 한 대라도, 그 중에 단 한 정이라도 우리 몰래 우리 해역에 들어와 갖고 문제를 일으키면은 우리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북한 입장에게는 중요한 무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해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말이죠, 어쩌다가 서해와 동해에 있는 이 해군이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딱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보다가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무기 측면에서는 핵을 빼고 나면은 우리가 월등히 앞서 있다. 대신 어떤 그 전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여러 가지 전술이 잘 안 바뀐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육군 기준으로 북한의 전술을 배운 게 바뀌었다는 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매 계급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술이 자주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그 바뀐 전술을 이 장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알고 있는 전술하고 밑에 사람이 알고 있는 전술하고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술적인 측면에선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연결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육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을 군사력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요것은 또 생화학 무기는 함부로 쓸 수 이제 없는 거니까는 뒤로 빼놓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가 월등히 강한 무기가 있죠. 사이버 공격이에요. 사이버 공격.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제 집권 초기에 나에게는 3가지의 만능 보검이 있다. 핵, 미사일, 그 다음에 사이버전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북한에 엄청나게 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력, 우리가 뭐 흔히 세계 5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GFP라 그러는 민간 회사가 만드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국뽕이 차오르긴 하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인 군사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기준에 의하면은 우리가 작년에 6위였다가 이제 5위가 됐고, 북한은 이제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뭐 믿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제 그 FIFA 랭킹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서로 싸워갖고 그 가중치에 의해서 서열을 매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뭐 야 나는 안 믿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브라질이 뭐 1등이다 프랑스가 1등이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군사력 순위라는 것은 국가대표끼리 싸워본 것도 아니고 민간 회사에서 나라별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계량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해갖고 매긴 순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맞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병력 규모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의 총량, 그다음에 이제 그 질적 요소가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군사력 순위는 뭐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핵, 이것은 사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포함된다 그러면은 순위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 우리 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적 자원이 아주 좋다는 거죠. 우리 그 징집대는 병 대부분이 1학년 다니다가 대부분 이제 오기 때문에 말을 금방금방 알아듣고 무엇을 숙달을 시키면은 그 속도가 참 빠른 거죠. 단지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안 해보니까 빠른지 이제 몰라서 그런데 그 외국의 어떤 군에 오는 사람들의 능력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인적 자원이 우수하다. 두 번째는 그에 못지않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K 방산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육해 공군이 갖고 있는 각종 무기 체계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대단히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이라 그러는 주적을 머리에 이고 살다 보니까 실제 우리 목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무기를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예비 전력, 예비군이죠. 예비군이 상당히 이제 우리 뭐 30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예비군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의 강점은 대략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비군이 이제 강한 것은 뭐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92년도 LA 폭동 사건 있을 때 우리 그 한인 교포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경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갖고 옥상에 올라가갖고 스스로 보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야 대한민국 예비역들은 진짜 짱이구나 이렇게 다 인정을 했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예비군 또 과연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살짝 좀 미안하지만은 퀘스천 마크를 붙여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92년 LA 폭동 당시에 자경단을 만들었던 우리 예비역들은 극히 일부일지 모르지만은 6.25 참전용사도 계셨을 것이고 연령대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참전용사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소대장을 1982년도에 나갔는데 31개월씩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대부분 적어도 3년 가까이 아니면 30개월 언저리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숙달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비군이 능력 발휘를 잘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복무개월 수가 18개월로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옛날 생각하던 예비군의 어떤 그런 게 나올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예비군께서 들으시면은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그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우리 예비군들을 꼭 필요한 훈련 위주로 시키고 하는 어떤 정예화하는 그런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군사훈련이 제가 군에 있을 때 계급이 낮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위로 올라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점점 훈련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 당시 어려워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환경이 이제 그런 거죠. 과거에 군 부대가 설치가 되면 반드시 훈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훈련장도 만들고 사격장도 만들고 해요. 그러면 주변에는 민간인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대 주변에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총소리 시끄러우니까는 뭐 나가라 그리고 전차 굴러가는 소리가 또 먼지 나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훈련을 하면 민원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훈련하는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국군들의 특히 육군 이 훈련하는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한때 저희가 이제 대령 계급 막 달았을 때니까 2005년쯤 그때 우리 그 대령 연대장들이 가끔 모이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훈련하려고 그러면은 전차도 못 움직이게 대포도 못 쏘게 해. 훈련이 되겠나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야 우리가 그 배에다가 요즘 같은 뭐 독도항 같은 거죠. 그런 데에다가 장비를 싣고 또 블라디보스톡 뒤에 러시아 땅에 가면은 노는 땅이 많을 테니까 그 러시아하고 계약을 해갖고 거기 가서 기동훈련을 하고 뭐 사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그 우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푸틴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훈련장 여건이 안 좋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훈련을 하려 그러면은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팀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 소대하려 그러면 소대 인원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 군대 훈련하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부대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훈련을 훈련답게 모양을 갖춰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일개 분대가 1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8명을 현역으로 채우고 2명을 뭐 예비군으로 채우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분대 자체를 이제 8명으로 이제 해놨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뭐 2명이 예비군이 채운다 그러면 현역이 6명 있을 텐데 그 중에 누구 휴가도 가야 되고 누구도 다쳐서 병원에도 가고 그러다 보면은 군대가 다 모이면은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훈련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대도 마찬가지예요. 중대도 3개 소대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소대가 진지를 점령하는 인원이 돼야 되는데 중대장이 중대원 딱 집합시키니까 한 50명 집합한다 이거예요. 병력 자원이 줄어들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줄어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제가 뭐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만 봤을 때 김정은이가 지금 머리가 터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정은이가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갖고 갑자기 남한이 이제 교전국이고 적대국가고 주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고 막 이제 말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래 그 뒤에 뭘 했는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금지 오겹처럼 여겨왔던 한반도를 통일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말도 하고 기념시설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걸 지금 싹 지웠다는 거죠. 평양 시내에 있던 무슨 뭐 통일 관련된 탑도 없애버리고 학생들 보는 교과서에 있는 통일이라는 단어 다 지워버리고 그 흔적을 완전히 지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지우는 것인가? 그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야 바깥에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 남한을 그 통일 대상이 아니고 주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1월 달에 김정은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현재 북한의 어떤 가장 큰 문제는 수도인 평양과 지방 사는 인민들 간의 생활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 이 간격을 좀 좁히는 것이 문제다.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앞으로 20곱하기10 정책을 취하겠다. 20곱하기10 정책이라는 것은 매년 지방에 좋은 공장을 20개 군씩 지어갖고 10년 동안 북한의 군이 뭐 200개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그 시군에 공장이 하나씩 들어가도록 짓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하겠는가? 그 공장에서 나온 제품을 갖고 지방에 있는 인민들의 기본적인 물질 문화를 향상시키겠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지어갖고 뭘 생산하길래 지방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 문화를 향상시킨다는 걸까? 그래서 탈북민들한테 여쭤봤어요. 그 초보적인 물질이 뭡니까? 그랬더니까 말이죠. 무슨 뭐 편한 의자 이런 것이 아니고 간장된장이라는 거예요. 간장된장.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급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장마당 체제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나마 평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배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평양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민들은 장마당 체계에서 자기가 이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북 체제가 이제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경제가 더 나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굶는 사람이 나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제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야 이거 지방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난리가 나겠구나. 이제 이걸 이제 깨우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0곱하기10 정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내부에서 지금 인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 뭐 그 전쟁이 나봐야 아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이제 없어야 되고 없도록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남북 간의 전쟁이 뭐 당장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북한이 지금 전쟁할 능력 자체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도 해결이 안 돼 갖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 북한에 와 갖고 포탄 빌레가 미사일 빌레가 뭐 이렇게 하는데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중로 뭐 한미일 해 갖고 이 전쟁한다는 것은 저 먼 미래는 모르지만은 저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일어나기가 대단히 좀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올 초인가요? 그 BBC 방송에도 북한에서 입수했다 그러면서 평양에 있는 16살 먹은 그 학생 2명이 머리 빡빡 깎고 수갑 채워져 갖고 학생들 앞에서 막 혼나고 12년인가 그 노동교화행위에 처해졌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왜? 북한에서 임금을 안 주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 북한에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가, 북한 내부도 그렇고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가 폭동을 일으켰다.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럼 왜 그런 일이 터졌을까? 이게 북한 내부적으로 어떤 붕괴 우려가 있는 전조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들은 뭐 젊으니까는 젊은 사람 말 안 듣는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노동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폭동을 일으킨 노동자들. 그럼 북한이 옛날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노동자로 내보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노동력이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나갔을 텐데, 북한이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나이를 이렇게 역산을 해보면은 대략 김정일 시대의 고난의 행군이라 그러는 1980년 전후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야지 뭐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북한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그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탈북하신 분들 그 만드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80대신 할머니가 라오스에서 편한데 쉬면서 다큐멘터리 감독이 물어봐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우리 김정은 그 원수께서 가진 것도 없이 고생하면서 인민들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는 게 짠하다, 뭐 이런 뉘앙스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뭔가 좀 배급을 받아서 먹고 입고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게 남아 있는데, 고난의 행군 시대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젊은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김정은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네한테 충성을 왜 해?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문화가 북한에 유입이 돼갖고, 그것을 접한 북한의 젊은 세대가, 야, 김정은이한테 내가 뭐 덕본 것도 없고 남한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지금 확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결국은,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 남한까지 적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적화 통일은커녕 우리 젊은 사람들 때문에 내부가 이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야, 남한은 적이야. 그걸로 절대로 쳐다보지 마.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부를 단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온전히 잘 갈까? 어렵다는 것이죠. 청소년기도 무서운데, 사춘기에 접어드는 사람 우리가 못 말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우리 그 남한의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북한의 젊은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우리 남한에 대한 어떤 정책으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 특히 젊은 계층이 엄청나게 지금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김정은이가 두려워해서 남한하고 통일하는 대상이라고 하면은 남한하고 계속 교류를 해야 되고, 그런 틈에 우리 남한의 문화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게 싫기 때문에 지금 적국이라고 하고 남한을 쳐다보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제가 가끔 뭐 이만가 그 프로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저는 사단장한테 2012년 초에 이만갑을 처음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제가 퇴근해갖고 공간에 이제 혼자 있으니까 TV를 보려고 돌리다가 보니까 무슨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막 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채널을 고정하고 보니까, 거기에 어떤 탈북 여성이 그 두만강 건너갖고 아기를, 그 겨울철에 말이죠, 아기를 등에 업고 그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중국 연변에도 산속에 들어가갖고 뭐 눈물겨운 그런 그 탈북 과정, 그 다음에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막 가슴이 찡해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화요일 밤인데, 다음날 아침에 제가 출근해갖고 사단에서 이제 회의할 때, 수요일날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매주 수요일날 오전에 정신교육의 날 행사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운참모한테 그랬어. 야, 정운참모, 내가 프로그램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젯밤 보다가 보니까 대략 이런 그 프로가 있던데, 내 생각에 뭐 국방부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정운교육 자료를 내려보내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것을 영상을 녹화를 해갖고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 사단 병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그게 이만갑이라는 이제 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봤는데, 북한에 안 갔다 온 사단장이든 중대장 이런 사람이 백날 교육하는 것보다가 북한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와서 어떤 북한에 관련된 강의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것도 이제 뭐 교육하는 강사 선발하고 할 때 말도 좀 잘 하고, 또 그런 어떤 제대로 된 그런 이제 강사를 이제 뭐 해야 되겠죠. 과거에 보면은 뭐 원정한가요? 그 강사 중에 간첩
간섭이 이제 있었나요? 뭐 하여튼 뭐 불륜 관계가 있어갖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하여튼 제대로 된 강사를 이렇게 해갖고 하면 대체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다 괜찮은 분들이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강의 다니시는 분들 가끔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사단에 가면은 사단장군 장군이지 않습니까? 장군 그러면은 말이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이 장군만 아는데 그 뭐 이만가 프로에 가면은 거기도 그 탈북민들이 이제 매주 나오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처음 프로에 나갔을 때 예비역 고성균 장군이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이제 그런 거 있었는데 습관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김정은이가 이제 그 화성 17인가 미사일 발사할 때 9살 먹은 김주애를 처음 데리고 이제 등장했을 때 저 무슨 일이지? 야, 무슨 퍼포먼스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지난 연초인가요? 아마 후계자인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 뒤에도 현송월이 사이에 무슨 애가 있니 없니, 뭐 남자가 다른데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뭐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가 아니겠는가, 뭐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왜 9살밖에 안 된 김주애를 거기다가 2022년에 데리고 나왔을까? 김정은이가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 뭐가 불안하느냐? 김정일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으로부터 30년 가까이 후계자 수업을 받았거든요. 김일성은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고 말단부터 시작해서 당에서 쫙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서 업무도 배우고 사람도 많이 사귀고 자기 친구들도 있고 하잖아요. 반면에 김정은이는 유럽에 가갖고 그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뭐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후계자 수업 없이 최고 권력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일이가 한번 쓰러지고 나서 급하게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가 이제 김정은이로 정하고 얼추 한 30개월 정도 이제 후계자 수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불러보니까 자기 편은 한 명도 없었을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고모부 장석택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실권자였다 이 말이죠. 모든 돈이라든지 권력이 그 사람한테 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협감 같은 걸 느꼈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고사총으로 막 이렇게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취임 초기에 우리가 많은 자료 화면을 보면은 젊은 학생들이 있는 빨간 이 스카프한 학생들이 있는 행사에 많이 갔어요. 거기 가갖고 뭐 손도 흔들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미래의 자기 권력 기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머리가 굵어져 갖고 보니까 나만 노래 좋아하고 드라마 보고, 야 이거 내 뒤에 김씨 왕조가 계속 이어가려 그러면은 후계자 수업을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살밖에 안 된 김주애를 등장을 시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김주애가 너무 이제 불쌍하지만은 그게 이제 북한의 이제 현실이죠. 그 혹자는 그래요. 야 북한이 뭐 가부장적 사회고 그러는데 여자를 후계자로 세우겠냐 그러는데, 그러면은 김씨 왕조가 지금 이어왔는데 여자를 안 시킨다 그래갖고 박씨 남자한테 넘기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주애를 지금 뭐 후계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채널에 처음 출연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그 중대장처럼 병사를 어떤 부하 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봤으면 그렇게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군대에 와 있는 단순한 조직의 하나의 뭐 부품 정도로밖에 안 보다 보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이제 군기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진짜 여성 인력 활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몽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장 고성균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간부가 병사를 그래갖고 문제되는 경우는 제 주변에서는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뭐 병사끼리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은 제가 지휘했던 부대에서도 있었고 했지만은, 간부가 병사를 뭐 얼차려주고 하는 거는 있죠. 그런 건 있지만은 이렇게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또 혹시 또 그런 중대장이 또 있을까봐 이제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군을 이제 불신하게 되고 군에다가 자식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하겠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한때 군에 몸을 담고 있었던 일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군인도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산다. 일 민간인, 이 군인,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군인도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분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우리 군대라는 특수성을 먼저 앞에 세워갖고 병사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사실 그런 대상으로 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뭐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005년도 육군훈련소 그 인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해에 530 집비 사건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군에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팽배한 것이죠. 거기에 맞춰갖고 군에서도 바로바로 이제 받아들이고 했어야 되는데 군이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이제 못한 면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군 또 사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하나는 또 뭐냐 하면은 제가 초급 장교였을 때는 군에 어떤 사고가 나면은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보도 통제가 됐었기 때문에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의 내부 상황이 사회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군이 어떤 홍보라든지 바깥 세상이 우리 군대라는 세상을 옛날하고 달리 많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구나. 이것을 조금 더 빨리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잘 안 돼 왔다. 그렇게 하다가 인분 사건과 530 집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인권이라는 것의 물결이 군대로 이제 밀고 들어왔고 그 이후에 군은 진짜 많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간부들의 어떤 생각이나 능력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뭐 천차만별이고 또 때때로는 좋은 제도나 시스템이 있지만은 그것을 또 이해하는 내용이 또 각각 다르다 보니까 같은 경우인데 또 큰일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를 포함해서 간부들까지 장병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뭐 귀찮은 것이 아니고 그 인권을 잘 지켜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군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야, 그 군에서 바쁜데 언제 인권 챙기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번 그 중대장처럼 병사를 어떤 부하 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봤으면 그렇게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군대에 와 있는 단순한 조직의 하나의 뭐 부품 정도로밖에 안 보다 보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이제 군기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중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믿어주지 않고 뭘 해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은 군 전투력의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권이라는 것이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니까 우리 그 간부들이 병사를 그냥 단순한 병사라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군의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인이 돼야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봐야지만 병사들의 인권이 유지되고 군의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참 걱정이 돼요. 이번에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어느 사단에서 명을 달리했다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면서 군이 혹시나 군의 어떤 본연의 임무를 상실하는 그런 또 조치를 할까봐 사실 좀 우려되는 면도 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거 이런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야 가갖고 너무 말 잘 듣지 마라. 상급자가 시키는 거를 다 할 필요 없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군의 어떤 정상적인 명령이나 지시에 대해서도 병사는 물론이고 우리 간부들끼리도 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의식이 팽배해지지 않을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군인이 국가가 필요할 때 죽어지도록 훈련받는 존재가 돼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하면은 안 죽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 죽습니까? 처음부터 그래 난 죽으러 간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매일매일 내가 죽으러 지금 와서 18개월 동안 있다. 이게 생활이 됩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병 같은 경우에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국방 의무를 하게 되는 징병이 돼서 와 있는데 그 인원들한테 죽어지도록 훈련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제가 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원해서 들어가갖고 제일 먼저 들은 어기 중에 하나가 화랑대에서 동작동까지였어요. 그 화랑대는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동작동은 뭐예요? 그때는 대전에 현충원이 없었고 서울에만 있었거든요. 동작동에. 그러니까는 육사에서 군인이 돼갖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요즘은 이제 국민으로 바뀌었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군생활을 다 하고 죽어서 동작동에 가서 묻혀야 된다. 그것을 수없이 얘기를 들었고, 육군사관학교 한가운데 가면은 생도들이 매일 몇십 번씩 볼 수 있는, 생도들이 매일 몇 회씩 볼 수밖에 없는 곳에 내 생명 조국을 위해라는 비가 서 있습니다. 큰 화강암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필요할 경우에는 내가 원해서 군인을 하고 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병은 아니라는 거죠. 단기복 많은 우리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지만은 본인이 병으로 갈 수도 있고 간부로도 갈 수 있는데 병으로 안 가고 간부로 왔잖아요. 그럼 간부의 역할과 병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거고 그 고난과 책임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똑같이 때에 따라서는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간부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병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멜 깁슨이 이제 주연을 한 영화인데, 그 영화는 할무어 중령, 나중에 이제 3스타로 전역을 했는데 그 할무어 중령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영화입니다. 1965년도 베트남 전쟁을 하러 들어갈 때 미국이 정글지대에는 땅에서 그냥 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되겠구나. 헬기를 타고 공중으로 가서 떨어져서 거기서 작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할무어 중령한테 임무를 줘서 훈련을 이제 미국에서 시켜갖고 다 훈련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이제 떠나기 전날 할무어 중령이 그 대대원들하고 그 군인 가족들을 전부 연병장에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연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야, 이게 지휘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또 모든 조직의 리더로서 가질 수 있는, 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어떤 책임감, 부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인권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그것을 다 녹여놓은 연설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때 이제 그걸 그냥 외워버렸어요. 예. 그래서 뭐 길지만은 그 중에 제일 핵심되는 게 이런 거죠. We are going to battle against a tough and determined enemy. 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러 간다. 엄청나게 강한 적하고 이제 싸우러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갈 때 위험한 곳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사는 채로 고국으로 데려온다고 약속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하고 전지전능한 신한테는 내가 맹세한다. 전투하러 들어갈 때 내가 제일 먼저 헬기에서 내리고 전투 끝나고 나올 때는 내가 제일 마지막에 발을 띄고 나오겠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멋있습니다. And I leave no one behind. 내 뒤에 아무도 남겨두지 않겠다 말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명문인 거예요. 군인 제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중대장 지휘관 아니에요. 그런 솔선수범하는 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 책임감도 있지만 그 싸우러 가기 전에 이 병사들을, 내 부하 전우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진짜 훌륭한 전우로 만들 것인가,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 다 보호해 줄게. 너희들 살아야 되잖아.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번같이 그런 대단히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니고 부하 전우들의 어떤 인권을 생각하고 이 아까운 목숨을 내가 일투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앞장서야지. 내가 다 책임지고 뒤에서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하고 인용을 합니다. 많죠. 많은데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그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군에 오는 병력 자원 자체가 지금 뭐 없어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특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논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아주 비분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병무청장도 여성징병제라든지 복무를 좀 연장하는 18개월 줄은 걸 연장하는 이런 걸 검토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전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병력 자원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야 우리 줄어드는 이 군대 없앨 겁니까? 없앨 수 없잖아요. 북한에 눈 퍼렇게 뜨고 있는 김정은이가 핵을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적정한 수준 우리가 미니멈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니? 그럼 남자가 안 채워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AI 로봇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 거야?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AI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또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성능 좋은
들어온 K2 전차가 대대에 50대가 있는데 이거 움직일 사람이 없어서 25대밖에 못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군의 지금 현실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며칠 전에 아주 의미 있는 뉴스를 봤는데 미 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성 징병을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는 걸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성을 당장 징병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은 모병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에 났을 때는 징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남자들 18살부터 25살까지 징병 등록을 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야 요즘 미군도 모병인데 모집이 안 돼서 지금 난리거든요. 예. 이제 그걸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모병이 안 돼서 난리인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남자들 징병하는 연령을 25세가 아니라 26세까지 늘리자. 다 동의했어요. 그 다음에 야 이거 갖고도 모자랄 수 있어. 그러니까 여성도 징병을 위해서 18살부터 25살까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지만은 일단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부러웠어요. 거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대가 사람이 몇 명 모집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 여의도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는 이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가장 뭐 어떻게 손쉬운 방법은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진짜 여성 인력 활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번 그 12사단 사건을 놓고도 많은 우리 남성분들이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여자는 군대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여성은 우리가 안 쓸 수가 없어요. 쓰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냐 이걸 이제 고민해서 답을 찾아야지 여자는 무조건 안 돼.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이 병력 구조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군에서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군의 간부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군대로. 예. 그 다음에 있던 좋은 간부들도 군대는 희망이 없다. 나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만 해도 안 나가도 될 군 간부가 9천여 명이 나갔다는 겁니다. 한 개 사단이 없어진 거예요 간부가.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간부 한 명이 2명, 3명 자리를 메우고 있는 거예요. 이 간부 또 스트레스 받죠. 이 간부 또 나간다는 거죠. 아, 난 못 견디겠다. 자, 그 왜 그렇게 됐느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장기 복무자들 복무기간은 단축이 안 됐거든요. 단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지난 대선할 때 두 후보 다 내가 대통령 되면 200만 원 주겠다 병한테 이렇게 하면서 간부들은 이제 쳐다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 또 줄었는데다가 이제 봉급까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군 내부적으로도 행정 업무가 너무 많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오지도 않고 있던 사람이 나가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데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럼 할 생각을 안 해요. 갑갑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질이 좋지 않은 군내 간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간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예요? 밑에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예, 밑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규정도 모르고 훈련 함부로 막 시키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군 간부에 대한 이 문제를 제발 정치하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본다 그러면은 한번 좀 이슈화 시켜갖고 좀 정리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진짜 큰일이다 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긴 여정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재수를 하다가 사관학교를 갈 생각으로 재수를 했던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쩌다가 사실 이제 군인이 된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입은 군복이 저한테 잘 맞았던 것이고 장군까지 이제 가는 과정에 많은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일단은 뭐 그런 측면에서는 관운이 좋았고 부하 전우들이나 상급자를 잘 만났다. 그것도 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군에서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은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부하들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상급자가 또 문제 생기고 그러면은 내가 뭐 잘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했던 것은 기본에 충실하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높은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그러면은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야,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다. 기본만 해라. 기본. 그 보면 기본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12사단 건 같은 경우에도 기본만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다는 것이. 기본이 뭡니까? 규정에 의해서 얼차려를 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대장은 최선을 다하려고 뭐 강한 훈련병을 만들려고 그랬나요?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고성균이의 기본은 뭐였느냐? 책임감을 내가 갖고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완벽하게 만들어서 끝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중간중간에 어떤 내가 고민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항상 부하들한테도 그랬습니다. 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규정을 열어봐라.
그럼 거기 답이 있다. 머리 복잡한데 쓸데없는 거 해봐야 엉뚱한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규정을 찾아보면 어떻게 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떤 규정에 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도덕적 용기,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그 판단을 갖고 군생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운 좋게 장군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도덕적 용기라는 것이 결국 내가 이렇게 언행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게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 진급이 중요한 거냐,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이제 놓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요즘은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저 과거에는 군에서 뭐 누구를 찍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때 제가 과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해서 제 생각대로 해서 뭐 위에 분들한테 혼도 많이 났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여러 번 고비가 있을 때마다 저는 도덕적 용기 이걸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뭐 부족하지만은 장군까지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위에 분들이 저한테는 뭐 일 주면 잘한다, 책임감이 강하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나쁜 짓은 하지 않는구나. 왜 도덕적 용기를 갖고 뭐 때때로 뭐 우리가 이제 박는다 그러잖아요. 위에 분한테 입 바른 소리도 하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간언이죠. 그런 걸 하는 거 보고 이제 인정을 해줘서 뭐 그렇게 계급까지 갔었던 것이고 그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전역을 해서 대학에서 뭐 교수도 하고 또 오늘 여러분까지 만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사이다 시청자님들 만나서 사이다처럼 속이 시원하고요. 앞으로도 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있으면은 자주 뵀으면 좋겠고 최근에 군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속이 막 터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대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쁜 거는 나쁘다고 이제 따끔하게 야단치시더라도 너무 어떤 한 가지 사안을 갖고 모든 군대 모든 장병들이 다 그럴 거라 그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도 똑같은 놈이다 할지 모르지만은 군대를 너무 일반화해서 군대 전체를 잘못된 집단으로 그렇게는 안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사실 예비역으로서의 뭐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거는 개선할 수 있도록 질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